50살 호라비와 60살 과부. 그녀는 더 이상 내 숭도 거리낌도 없었다. 내가 좋다고, 함께 있고 싶다고. 그녀는 이제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때 나보다도 훨씬 더 조심스럽고 단정했던 그녀가 이제는 나를 욕망하고 나를 원하고 있었다. 창고는 우리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었고, 마치 20대 때로 돌아간 것처럼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도 가슴이 뛰었다. 그 흔한 장미꽃 한 송이 없어도, 그 어떤 고백도 없이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뜨겁고 화끈한 연애를 하고 있었다. 한밤중 창고로 향하는 길목에서 나는 몇 번이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현. 올해 50살입니다. 3년 전 그날 제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교통사고라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아내와 아들, 제 삶의 전부였던 두 사람이 한순간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제가 비로소 깨달은 것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가 하는 점이었죠.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 성공해야 한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죠. 3년이 넘도록 가족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고요. 아내와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낸 기억은 저 멀리 희미해져 있었거든요. 가족은 늘 제 성공이라는 목표의 뒷전이었어요. 그렇게 가족에게 무심하고 가정은 늘 뒷전이었던 제게 하늘이 벌을 내린 걸까요? 너무나 잔혹한 방식으로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더군요.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날 이후 제 삶에서 모든 의욕이 사라졌어요. 심장이 멎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죠. 희망도 기대도 그 어떤 욕구도 없이 그저 조용히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게 서울이라는 공간은 아내와 아들과의 추억으로 가득한 고통스러운 곳일 뿐이었으니까요. 복잡한 도시의 소음과 사람들의 분주함이 버거웠거든요. 그저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살고 싶었죠. 미련 없이 서울에 있던 집은 월세로 내놨습니다. 정들었던 차도 팔았고요. 필요 없어진 생명보험이며 건강보험까지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했던 모든 보험을 해지했어요. 미래는 제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거든요. 수중에 남은 현금은 모두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돈이 조금만 생겨도 어떤 차를 살까, 명품 시계를 바꿔볼까 고민했겠지만 이제 와서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지 못했는데 다른 물질적인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잃은 슬픔은 깊은 절망이 되었고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와 죄책감은 뼈에 사무쳤어요. 그 감정들은 제게서 삶의 모든 의욕을 앗아갔죠. 심지어 남자로서의 본능인 성욕마저 완전히 사라진 것을 깨달았을 때는 제 몸속의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형님이 계신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형님은 평생 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셨죠. 형님 집에서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고 오이밭에서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오이밭 일은 고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허리를 굽히고 오이를 따고 나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하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조차 제 마음속에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고요. 일하고 받는 일당은 모두 고스란히 통장에 쌓아뒀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쓸지, 무엇을 위해 모으는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저는 그저 껍데기만 남아 무감하게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습니다.
육체 노동은 익숙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밭에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아주머니들과도 필요한 말만 할 뿐, 점심시간에는 늘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오히려 제 외로움과 후회를 더 깊게 파고드는 것 같았죠.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다고,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저렇게 웃고 떠들 수 있단 말인가. 제게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죠. 제 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단죄했거든요. 시간은 더섭시 흘렀고 다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햇살이 장렬하며 온 대지를 뜨겁게 달구던 어느 날, 오이밭은 여전히 쉴 틈이 없었죠. 아침부터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은 벌써 셔츠를 흠뻑 적셨고, 발밑의 흙은 딱딱하게 굳어져 뿌리 깊은 잡초 하나 뽑아내기도 버거웠어요. 성수기가 되면 우리 마을 오이밭은 전쟁터나 다름없었거든요. 오이는 하루만 늦게 따도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빛깔이 바래고 껍질이 질겨지면 도매상에서 외면당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농사철만 되면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더군요. 우리 마을 대부분은 오이 농사로 먹고 사는 터라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면 외지에서 사람을 불러야 했습니다. 많게는 20명 가까이도 오갔죠. 아침 일찍 트럭 한 대에 335 실려오는 인력들은 대개 하루벌이 일꾼들이었습니다. 해 뜰 무렵 와서 해 질 무렵엔 사라지는 그들. 이름도 나이도 묻지 않고 그저 몸이 버텨주는 대로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저와 비슷한 처지 같기도 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이곳까지 흘러들어와 땀방울로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형님, 형수님, 저 셋이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오이를 따내도 넘쳐나는 양이었죠. 오이를 수확해 운반하고 크기별로 선별하고 포장하는 데까지는 최소 5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부 일손을 꾸준히 써야만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오이덩굴 사이로 땀을 쏟아내고 있는데 밭둑 끝에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죠. 하얀 밀짚 모자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목에는 예쁜 스카프를 두른 여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 시골 밭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나이도 저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지긋해 보였습니다. 첫눈에 느껴졌어요. 아, 도시 사람이다. 그것도 보통 도시 여자가 아닙니다. 어딘가 고상하고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풍겼거든요. 마치 외국 드라마에서 갓 빠져나온 등장인물처럼 말이에요. 제 메마른 감정 속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선명하게 각인되었죠. 이장님 소개로 오셨다는 박은옥 씨. 그녀가 우리 쪽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작은 귀걸이가 햇살에 반짝였고 손톱은 받칠하기엔 어색하게도 말끔히 손질돼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하얀 고무장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망설임 없이 단단해 보였어요. 형님이 대표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이요. 여기서 멀지 않은 숙소에 머물고 있어요. 석 달 정도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석 달. 꽤 긴 기간이었죠. 대개 이런 일은 하루 이틀 해보고 몸이 힘들다며 그만두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특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체력이 따라주질 못했죠. 그런데 이 여자는 60쯤 되어 보이는 나이에다 외려 뭔가 품이 있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밭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일은 많이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형님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힘든 일 해본 적 있어요. 도시라고 다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땀 흘리고
몸 쓰는 일이 저한테는 더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손이 급하던 터라 그저 고마웠어요. 형님은 그녀에게 간단히 바치를 가르쳐주고 바로 일을 시작하게 했죠. 그런데 첫날부터 그녀는 놀라웠습니다. 몸놀림이 가볍고 눈치가 빨랐어요. 오이를 따는 손길은 섬세했고 선별할 때도 크기와 굵기를 정확히 구분했죠. 바칠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도 그녀는 묵묵히 자기 몫을 해냈더군요.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왠지 모를 강인함이 느껴졌죠. 점심시간이 되자 형수님이 따뜻한 웃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힘들죠? 원래 이런 일 해보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원래는 미용사였어요. 서울에서 30년 넘게 제 가게를 했죠. 근데 어느 날 문득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형수님과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했다니 더욱 가칠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어요. 남편이 몇 년 전에 병으로 먼저 떠났고 아이들도 다 커서 유학하고 얼마 전에는 다 독립해서 나갔어요. 손님들 머리 만져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게 일이었는데 문득 내 인생을 한 번쯤은 다른 식으로 살아보고 싶어졌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 손으로 땅을 밟고 땀 흘리는 게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미용실 정리하고 짐 싸서 내려왔어요. 이곳에 와서 땅 밟고 땀 흘리는 게 힘들긴 한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요. 그녀의 이야기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삶. 아이들은 곁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고독을 견디다 못해 새로운 삶을 찾아 낯선 곳으로 흘러왔다는 것. 나랑 처지가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이었죠. 다만 저는 상실감에 갇혀 모든 것을 놓아버린 반면 그녀는 상실감 속에서도 무언가를 찾아 나섰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동시에 제가 가지지 못한 용기를 보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녀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는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지도 않았고 제게 관심을 보이는 기색도 없었죠.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무심함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녀를 관찰했죠. 그녀의 손길, 그녀의 뒷모습, 땀에 젖은 머리카락. 그녀는 분명 고된 밭이라도 지치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더군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오이를 따고 있었죠. 그녀는 일손이 빠르면서도 오이를 다루는 손길이 섬세했고 괜스레 그 손길에 눈길이 갔습니다. 소매를 거둔 팔에는 햇빛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마저도 그녀에게서는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하늘이 약간 흐려지고 바람이 조금 거세졌습니다. 저는 다음 고랑으로 자리를 옮기며 오이 상자 하나를 옮겨 놓았습니다. 박스가 잠깐 비스듬히 기울어지다 말길래 별 생각 없이 지나쳤죠. 그녀는 아직 그 옆에서 오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세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놓지 않았던 박스가 흔들리더니 아래쪽 경사지로 쏟아지듯 무너졌어요. 무거운 박스는 바로 그녀 쪽으로 넘어지며 안에 가득 찼던 오이들이 와르르 굴러 떨어졌습니다. 조심해요. 저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반사적으로 그녀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제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죠. 저도 모르게 팔을 뻗어 그녀를 껴안고 제 몸으로 박스를 막았어요. 툭툭 등에 부딪히는 오이들의 무게는 제법 있었지만 그보다 그녀가 갑자기 제 품 안에 들어온 순간의 충격이 더 컸습니다. 말랑한 몸의 감촉, 은은한 샴푸 향, 그리고 뜨겁게 뛰는 심장 소리. 그것은 3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온기였죠. 그녀는 놀라 내 품에서 가만히 굳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쿵 제 멋대로 요동치고 있었어요.
어색하게 그녀를 놓으며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그녀는 내 눈을 피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살짝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놀랐어요,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주변에 떨어진 오이들을 주었습니다. 오이를 집으려다 그녀와 손이 동시에 같은 오이에 닿으며 살짝 맞닿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손끝으로 스르르 미끄러지듯 전해진 온기가 저를 멈춰 세웠죠.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 제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그쪽 잘못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손에 묻은 흙을 조심스레 털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투박한 밭일과는 어울리지 않게 부드러웠죠. 오히려 제가 잘못 놓은 박스가 문제였어요. 오늘은 그만하고 일찍 들어가세요. 많이 놀랐을 테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는 그 말과는 달리 흠칫흠칫 놀라며 뺨을 붉혔고 문기를 제게 오래 두지 못하더군요. 그날 이후 그날의 짧은 접촉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그녀를 안았을 때 느껴진 가녀린 체온, 땀에 젖은 머리카락에서 풍기던 은은한 샴푸 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순간 아무런 욕망도 기대도 없이 죽어버린 줄 알았던 제 안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은 낯설고도 두려운 감각이었죠. 그녀가 오이밭의 끝자락을 걸어가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랑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내 안에 죽은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제 안에 얼어붙었던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그녀와 제가 처음 말다운 말을 나눈 건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혼자 그늘 아래 앉아 도시락을 먹으려는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저는 물병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녀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어제 본 그녀의 모습과 겹쳐져서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내려온 지 3년쯤 됐죠. 그녀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쩌다 이 일을 하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는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말하지 않았던 제 삶의 가장 깊은 상처를요. 3년 전 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모든 것을 놔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형님 일을 돕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그녀는 눈물을 애써 참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힘든 일을 여쭤봐서. 괜찮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야만 하니깐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침묵. 그리고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자기 이야기를 꺼냈죠. 저도 남편은 병으로 먼저 떠났어요. 아이들은 다 커서 외국에서 살고요. 한국에 오긴 하지만 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길지 않죠. 혼자라는 게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그 고요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도시에서 혼자 지내는 게 많이 외로웠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작은 다리를 놓은 셈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고독과 싸우고 있었던 거였죠. 다만 저는 도피했고 그녀는 그 속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애썼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동시에 제가 가지지 못한 용기를 보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밭에서 같이 일하다가도 제가 손을 뻗기 전에 그녀가 먼저 상자를 들어주었고, 제가 무거운 오이 포대에 주춤하면 그녀가 조용히 반대편을 들어 올려주었죠. 서로의 어깨 너머로 힘든 기색을 살피고 괜찮냐는 무언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느새 그녀가 제 옆에 서 있는 게 익숙해졌어요. 말없이도 서로의 리듬을 맞출 수 있게 됐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직접 만든 겉절이 김치를 제 도시락에 곁들여 주었습니다. 플라스틱 반찬통에 정갈하게 담긴 빨간 김치는 바칠만 하던 제 식탁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시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지금은 먹여드릴 사람도 없고. 그녀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말 속에는 외로움과 함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김치를 입에 넣었어요. 짭조름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바질에 지쳐 메마른 입안을 적셨고 마음 한켠도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 잊고 지냈던 온기를 느끼게 했죠. 그날 저녁 형님이 평소와 다르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섣불리 위로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분이었어요. 정현아, 요즘 그분이랑 말이 많아졌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죠. 형님은 그저 빙긋 웃고 말았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다 아는 듯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그녀는 제 작업복을 챙겨주었죠. 흙투성이가 된 제 손수건을 가져가 깨끗하게 빨아 돌려주었고, 저는 그녀가 밭일하며 자꾸 기침을 하면 몰래 읍내에 나가 생강차를 사다 주었거든요. 그녀에게 건네는 생강차 한 봉지에도 쑥스러움과 함께 작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마음을 쓰며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기댈 틈을 만들고 있었어요. 메말랐던 땅에 작은 풀잎 하나가 돋아나듯 제 마음에도 아주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날은 어느 늦여름 저녁이었습니다. 오이 수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나와 그녀는 마지막 오이 상자를 트럭에 싣고 있었죠. 하루의 고단함이 온몸에 배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붉게 물든 하늘을 가르고 지나갔어요. 노을빛이 아름다웠죠. 그녀가 고무줄로 땀에 젖은 머리를 질끈 묶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반짝였죠. 정현 씨, 이 일 끝나고 나면 잠깐 바람 쐬러 가실래요? 근처 저수지 쪽에 해지는 거 참 예쁘던데.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의 옆에 서 있었어요. 저수지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해가 넘어가는 모습을 같이 봤습니다. 주황색으로 물든 하늘과 수면 위로 부서지는 햇.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바라보던 그녀가 갑자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현 씨 요즘 마음이 이상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 것 같기도 모를 것 같기도 했죠.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녀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진심이 담긴 그 눈빛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제 안의 솔직한 감정을 꺼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밭에 오기 전엔 다시는 누군가를 마음에 들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그런 자격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이상하게 마음이 갑니다.
은옥 씨를 생각하면 편안해지고 웃음이 나와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평범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어쩐지 매혹적이고 동시에 지난 세월의 슬픔이 배어있는 듯했죠. 정현 씨, 저 이제 할머니 소리 듣는 나이인데도 괜찮아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녀라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함께 있으면 편안한 여자가 좋아요. 그리고 은옥 씨는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이런 게 인연 아닌가요? 그녀의 눈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죠. 저도 그래요. 정연 씨, 사실 매일 정연 씨랑 밥 먹고 대화하고 같이 웃고 지내고 싶어요. 매일매일 여기서 정연 씨 곁에 있고 싶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제 손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죠.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을 잡지 못했던 제 손은 서서히 그 온기에 녹아들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감정이 그녀의 따뜻한 손길로 인해 해동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요, 은옥 씨.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둘만 생각하고 같이 살아요. 3년 만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죽었던 살고 싶다는, 살아내야겠다는 의지가 강렬하게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과 같았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같이 살아도 정말 괜찮겠어요? 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 시선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포기할 순 없죠.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본 그녀의 미소 중에 가장 아름다웠죠. 맞아요. 이젠 정말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숨거나 외롭고 싶지 않아요.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어둠이 내려앉고 별들이 하나둘씩 빛나기 시작했죠. 그녀는 이제 일어나서 숙소로 돌아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쉬워서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은옥 씨, 조금만 더 같이 있다 가요. 그녀는 문 쪽으로 향하려다 다시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물었습니다. 정현 씨, 오늘 같이 있을래요? 순간 제 숨이 다시 한번 멎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진짜인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기지 않았어요. 쉰을 넘긴 나이에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진심과 용기를 읽을 수 있었죠.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내일 아침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제 품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정연 씨도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쉰을 넘긴 나이에 다시 느끼는 설렘은 젊은 날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불꽃처럼 격렬하게 치솟진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은은히 하지만 확실하게 타오르는 모닥불 같았죠. 서로를 조심스레 안았습니다. 뜨겁기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말보다 따뜻한 손길로, 눈빛으로 지난 세월의 외로움과 아픔,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되는 마음을 전했어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슬픔과 고독을 위로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품고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 참아왔던 고요한 떨림이 마침내 하나의 온기로 녹아들었어요. 처음으로 제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 같았죠.
그녀 역시 제 품에서 긴장을 풀고 깊은 숨을 고르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새벽녘,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잠들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꿈을 꿨습니다. 꿈 속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어느덧 여름의 기운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흐드러지게 자라던 오이덩굴도 서서히 고개를 떨구며 한생을 다해가고 있었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서늘했고 햇살은 조금씩 가을의 색을 띠기 시작했어요. 오이 수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신호였고요. 은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당 한켠에 쌓인 오이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고 땀에 젖은 셔츠가 등허리에 달라붙은 채 바쁘게 움직였죠.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말로 꺼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단단해진 감정이었어요. 은옥 씨. 그녀가 상자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빛에 이마에 난 땀방울이 반짝였죠.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중한 얼굴이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좀 그런데. 저는 주머니 속에 넣었던 손을 꺼냈습니다. 괜히 심장이 뛰었죠. 어젯밤 함께했던 온기가 여전히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곧 이 농사도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은옥 씨도 떠날 거죠? 그녀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내려놓고 제 쪽으로 몸을 돌렸죠.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맘때면 항상 그랬으니까. 수학 끝나면 일도 끝이니까. 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보지 못하게 애써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죠.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에 섰어요. 은옥 씨. 그녀가 다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두 눈에 깊은 고민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죠. 우리 그냥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더 이상 떠나지 말고. 그 말은 마치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서 자라온 문장 같기도 했고, 그 순간에 제 안에서 불쑥 솟구친 간절함의 무게 같기도 했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현 씨 같이 살자고요? 응. 은옥 씨도 알잖아요. 나 여기 내려와서 혼자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은옥 씨가 곁에 없는 혼자가 더 무서워요. 그녀는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어젯밤의 기억이 되살아나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죠. 정현 씨, 나 사실 매해 이맘때쯤엔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 일이 끝나면 또 갈 곳도 없고 다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돌이처럼 지내야 하니까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그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여기, 이 밭, 그리고 정현 씨가 있는 이 집 처음으로 내가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든 곳이에요. 정현 씨가 나를 여기서 기다려줄 것 같아서.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 계속 머무르면 정현 씨 욕먹을지도 몰라요. 형님네한테도 미안하고 동네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 안 좋게 볼지도 모르죠.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시선 따위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옥 씨였거든요. 욕 좀 먹으면 어때요? 그런 소리 듣는다고 우리가 덜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은옥 씨가 여기 있어주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손이 서로 맞닿자 지난밤의 온기와 그 이후로 쌓인 작은 감정들이 다시금 되살아났죠.
그녀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했고 제 손을 감싸는 그녀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여기서 같이 살아요. 정현 씨랑 매일 밥 해먹고 텃밭도 같이 가꾸고 저녁엔 마당에 앉아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렇게 살아봐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가장 원했던 삶의 모습이었죠. 소박하지만 온기가 있는 삶.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삶.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그거면 돼요. 은옥 씨랑 함께라면. 그날 저녁, 그녀는 약속대로 제 부엌에 들어와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익숙한 듯 능숙하게 재료를 다듬고 쌀을 씻어 밥솥에 앉혔죠. 그리고 끓이기 시작한 된장찌개. 구수한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에 퍼졌고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반찬은 그녀가 담근 겉절이 김치와 서툰 솜씨로 부친 계란말이, 그리고 형수님이 주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그 식탁은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따뜻했죠. 은옥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의 주인처럼 자연스러웠고 저는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익숙하게 설거지를 하겠다고 부엌에 섰고 저는 뒷마당에 나와 평상에 앉았습니다. 라디오를 켜자 흘러나오는 구슬픈 트로트 멜로디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죠. 더 이상 슬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졌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오르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읍내 민박집에 짐을 완전히 빼고 제 옆방을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었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밭일을 도우며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별다른 약속도 거창한 결혼식도 없었지만 우리는 충분히 가족이었고 연인이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알고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며 서로의 온기 속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이었죠.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만의 삶을 꾸려가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못했거든요. 쉰이라는 나이, 어쩌면 인생의 말년이라 불릴 수 있는 시기.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오이덩굴 아래 묵묵히 자라나던 것은 오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닫혀있던 두 마음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서로를 향해 열리고 있었죠. 상처투성이었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사랑이라는 이름의 푸른 덩굴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연은 젊은 시절의 뜨거운 설렘으로만 오는 게 아니란 걸. 때로는 깊은 상처 위에 내밀어진 따뜻한 손 하나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희망이 되고 남은 인생 전부를 함께할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늦가을 오이밭의 만추처럼 조용하고 깊게 익어가고 있었더군요.